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메르스 초기 정보 미공개가 과잉 공포를 초래한 데 이어서 사망률 괴담까지 이야기한 과정을 보면 정확한 정보의 적시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메르스 사망률에 관한 불신과 논란은 한마디로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 공식 발표에 대한 불신의 여파로 아직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SNS 일각에서는 사망률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높은 40%대다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명백한 계산 오류입니다. 말하자면 산수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망률은 그 시간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전원을 분모로 그리고 사망자를 분자로 계산해서 나오는 백분율입니다. 물론 분모에는 확진 후 완치자와 치료 중인 환자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망률은 확진자나 사망자 수의 변동에 따라 당연히 매 순간 변합니다. 오늘 현재 사망률은 누적 확진자 180명에 사망자 29명이므로 16.1%입니다. 16%대 치사율은 중동지역 40%대보다는 낮지만 100명 중 16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니까 10%인 폐렴이나 7% 사망률인 결핵 등의 질병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사망률임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 보름 정도 만에 사망에 이르르니까 초고위험 질환입니다. 단시간 내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16%라는 수치 이상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산수 문제가 괴담으로 확산돼 번지는 과정은 초기 정보 미공개에 따른 불신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망률 괴담의 계산상 오류는 적극적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불식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망률 논란은 예외지만 불신을 초래한 정부가 정보 통제로 인해서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을 유언비어나 괴담으로 단정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전국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뉴스 브리핑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정부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과 올해 5월 등 과거에도 위헌성 논란이 있어서 국회 스스로도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고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해석이 통일되지 않은 채 이송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정의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요구와 요청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심판해달라는 거였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을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새누리당을 심판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예.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네, 이 말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마디 쏘아붙였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선되기 위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다시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다면서 하지만 신뢰를 보내준 국민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키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은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 활성화, 민생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정부에 이송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를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 더군다나 공개적인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이죠. 예. 그것은 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만 특히 국무회의에서의 모든 발언은 매우 중요한 사료 그 자체로 기록이 되는 건데 말이죠. 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야권 반응. 당연히 상당한 반발이 있었겠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의회를 싸잡아 심판 대상으로 치부하면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은 메르스 종식과 가뭄 극복에 전념해야 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비난과 정치 불신에 가득 찬 막말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제2요구에 대해서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재안을 냈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반응이 궁금해요. 예.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의 제2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은 본회의에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정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면서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말을 해서 자신이 주도한 국회법이 위헌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 여지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좀 유감이다. 예. 그러면서 본회의에 다시 붙이겠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다시 붙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방침이니까 일단은 그것부터가 첫 관문이자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오늘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이제 전국은 완벽한 오리무중에 초강경 대치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전체가 나를 세우고 겨루는 듯한 이런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 이어질 정가산책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르스 소식 또 챙겨봐야죠. 예. 메르스에 감염돼서 숨진 사람이 2명 늘어서 사망자는 29명이 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던 부산의 좋은 강한병원에서는 처음으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서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남편인 65살 남성과 강동 경희대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요양보호사인 70살 여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요양보호사는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빠뜨린 탓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흘 가까이 격리가 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숨진 2 확진자 모두 보호자로서 병원에 왔다가 감염된 사례인데요. 기저질환은 없었지만은 65세 이상 고령이어서 고위험군이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메르스 치사율은 16.1%로 올라갔고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1명 늘어서 모두 180명이 됐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 1명 늘었고 치사율이 16.1%로 올라갔다. 치사율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변하기는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감염되고 나서 불과 채 한 달, 길어야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바로 사망에 이르른다는 것, 이게 공포의 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던 보건당국이 최근에 확진자가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니까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철회했군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 오전에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큰 갈림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지난 주말에는 진정세로 보고 있었다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을 못 드리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강동 경희대병원과 강동 성심병원, 경기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그 후에 앞으로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6월 둘째 주가 지나면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보건당국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지금은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초기의 우왕좌왕 대처와 그로 인해서 생겼던 불안과 공포 이런 걸 생각한다면 만사부려 튼튼이라 확실히 종식된 걸 확인하고 나서 밝혀도 절대 늦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태 불안정한 환자가 16명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완전히 쾌유될 때까지는 메르스에 대해서 함부로 방정맞게 발언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이런 말을 꼭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것도 결국 이제 메르스 여파일 텐데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모두 이제는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 누가 언제 어디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녀갔는지 기록을 다 남기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보호자와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을 보면은 환자 보호자와 병문안 오는 사람, 구급차 직원, 용역업체 직원도 응급실 방문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각, 대상자 등을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병원은 이 명부를 보관했다가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각 의료기관별로 응급실 방문자를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현재까지는 의무 규정은 아니고 추후 의료법을 개정해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한반도의 배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 금액 얘기까지 나왔고 어디에다가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조사까지 했다는데 이 사드의 요격 성능이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다.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예. 미국의 시어도 포스톨 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어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에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이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을 해서 조준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미사일 몸체를 타격하더라도 탄두는 지상으로 떨어져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미국 전문가들은 그리고 언론들은 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발사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계를 지적해 왔었는데 동맹국들의 배치 수출하는 사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사드의 요격 능력,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 던져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와 가짜 미사일을 혼합해서 발사해도 전혀 식별해내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듯한 것은 요격도 못하고 또 요격을 해도 몸체만 깨트리고 나머지 탄두는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다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그다음에 한반도 국제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사드를 이렇게 요격 성능도 믿기 힘든데 그 많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배치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라 이런 집회를 벌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연행됐다고요? 예.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면서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관 앞에서 집회를 벌인 아르바이트 노동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고 없이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집회를 한 뒤 회관 안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로 A씨 등 14명을 연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저임금 일자리 확대가 수많은 청년 실업자를 만들었다면서 최저임금을 현행 5,580원에서 10,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한편 노동자와 사용자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6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고된 노동과 쥐꼬리만 또 못하는 임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게 뻔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학생들이거나 청년들 또는 요즘 중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연행까지 하고 말이죠. 자, 임금 인상 그리고 정년 연장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군요. 예, 오늘 새벽 4시부터 예정이 됐던 버스 파업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서울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은 오늘 오전 3시 35분쯤 공식적으로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파업을 10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한 건데요. 협상이 타결되면서 새벽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노조 측의 파업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결국 출근길 교통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노사 양측은
지난해보다 임금을 3.7% 올리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당초 노조는 지난해보다 7.29% 인상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임금 교섭은 지난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는데요. 결국 양측은 모두 한 발씩 양보하면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버스 요금이 150원 인상되는 상황이어서 전면 파업을 이제 하게 되면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면서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외국인이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되지 않아서 혹시 무슨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KBS 개그 콘서트의 시사 풍자 코너 민상토론이라고 있죠. 예. 이 코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결국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지도가 뭡니까? 일단 방심위사나 방송심의소위는 어제 민상토론에 대해서 품위유지 조항을 적용해서 행정지도 의견 제시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네.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 지난 14일에 방송된 민상토론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해 불쾌했다면서 15일에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협회는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과 입장만을 찬양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변희재 씨가 정부를 비판해서 불쾌했다, 이거죠? 예. 변희재 씨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를 불쾌하게 만들면 이렇게 다 혼을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변희재 씨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는 좀 다소곳하더니 이제 선거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옛날의 원기를 되찾았는지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또 인터뷰를 추진해야겠습니다. 불쾌해 하면은 또 이강윤의 오늘도 이제 고소 뭐 이런 걸 하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나저나 그 지난주에 방송되지 못했던 민상토론 어떤 내용이었답니까? 예. 당시 민상토론은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미흡한 위기관리 능력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그맨 유민상 씨는 낙타와 접촉을 피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예방 지침에 실소를 하면서 낙타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먹으라는 거냐며 오히려 되물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정부 대처가 빨랐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박영진 씨는 복지부 장관이 한심하다, 복지부 장관이 보건을 모른다, 서울시장은 잘했다, 지자체가 나서 혼란만 키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송중근 씨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네. 한간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떠돈다. 그럼에도 방역을 위해 굳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범 국민이 있다며 문 장관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송심의소위는 민상토론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5호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지도 의견 제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인 2명은 풍자방송뿐이라면서 문제없음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제재를 주장한 정부 여당 추천 심의위원 3명이 다수여서 결국 2대3으로 의견 제시가 확정됐습니다. 네.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유발해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그렇군요. 이거 다 신문에 났던 제목들인데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보도한 신문은 괜찮고
개그 콘서트에서는 그걸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역시 변희재 씨의 심기를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그 콘서트 작가나 PD는 방송하기 전에 변희재 씨한테 팩스나 뭐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기분이 어떠시냐 이런 걸 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제작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별일이 다 있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7분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락 에이지스님, 방송 규제에 이어서 조만간 음악 규제도 부활할 것 같다 이러셨고, 이 정권은 개그 프로그램 코너의 풍자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허약하고 불안하단 말인가. 정권 말기적 현상으로 보일 정도다. 아주 정곡을 찔러주셨군요. 오동팔님. 개그를 다큐로 생각하는 정부. SNL도 다 죽여서 색드립만 남기더니 SNL이 뭐죠? SNS를 잘못 쓰신 건지. 멋쟁이 제로스님, 제가 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미안합니다. 퉁이파파님, 해직된 전교조분들은 노조 결성하면 안 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조가 가능하다는 거 당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요. 어이 청와댁, 뭐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뭐 상주댁, 뭐 나주댁, 경주댁 이렇게 그 출신 지역에다가 댁을 붙여서 이렇게 사람을 호칭하는. 어이 청와댁, 세월호 참사 때 메르스 사태의 국회법 따지듯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번에 국회법 따지듯이 적극적으로 좀 발악 좀 하시지 그랬어 라고 KBM 3452님이 혼꾸녕을 내셨네요. 에코브리츠님, 예사롭지 않은 닉네임이신데, 이강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소리 듣기는 좀 민망하고요. 그냥 이강윤 앵커 정도로 호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선생님이라고 써주시는데요. 좀 황송한 표현이죠. 이강윤 앵커를 책망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요즘 진행자님의 헛기침 소리가 자주 뉴스브리핑 중간에 들립니다. 선생님의 목 건강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요즘 국민 라디오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이강윤 앵커께 꼭 좀 부탁을 드린다. 혹시 담배 태우시면 줄이시고요.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목이 좀 오늘 특히 안 좋았네요. 오늘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적 있었던 거 압니다. 가급적 사실 방송 중에 기침 같은 거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터져 나온다면 마이크에 집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마이크 안 들어가게 하긴 참 힘들고요. 오늘은 특히 목이 좀 안 좋아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담배는 거의 끊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안 태우고요. 무슨 칼럼 마감에 쫓기거나 그럴 때 급해서 몇 대 피우곤 하는데
오늘 칼럼을 쓰긴 썼습니다. 칼럼을 하나 넘기긴 했는데. 아무튼 에코브리지님, 염려 끼쳐서 죄송하고, 건강은 저를 위해서라도 물론 챙길 것이며, 방송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관리, 특히나 신경 쓰겠습니다. 산들애사님, 아마 오늘 그 국무회의의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나 전화 잘하지, 뭐 이러셨고요. 청와대 기침에 기절해버린 거대 여당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다. 21세기 맞나요? 이러셨고요. 아무튼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비판과 분노 또 유체 이탈이다 해서 다각적으로 분석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See myself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난데 나만 아몰랑 모르네. 내가 내 얘기를 하는지 나만 모르겠당. 저도 잘 모르겠네요. See myself님의 글. 대통령 한마디에 거대 여당이 초토화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납작 엎드려 거의 초죽음 상태군요. 에라이 밥충이들아. 밥충이를 옛날에는 식충이라고 불렀는데 먹을 식자 밥충이. 우리말이니까 더 쉽네요. 내년 총선이 끝나면 새누리당한테 청와대가 좀 혼나지 않을까라는 정치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심판 운운하는 것은 선거 중립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 직무나 잘 하시지요 라고 애별리곤님 견해 표현해 주셨고요. 몽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오늘 아무튼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강도의 지뢰가 터진 게 아닌가 싶고 네. 심상치 않습니다. 동원한 어휘나 사람을 콕 찍어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앞날이 좀 캄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윤성님, 노랑이님, 이강윤 앵커님, 멈춰버린 시간 안산에서 하게 되는 7월 18일의 북 콘서트 기대됩니다. 안산이 세월호의 본거지이고 가장 많은 희생과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어서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의당 안산에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충실히 준비를 해서 좋은 시간이 알찬 시간이 되도록 알찰수록 사실은 더 슬프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후에 다시 보죠.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헤어룸 자산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추경 포함해서 15조 원대, 최소한 15조 원대 정도를 투입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방재정 집행률이 1%포인트 올려서 3조 원을 늘리기로 했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역금융을 14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0.7%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금융, 그리고 가계소득, 그리고 노동 분야 이런 것들의 변화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환 상영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고정금리 및 분할 상환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노동의 유연성,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1년 새 75위에서 117위까지로 급전직하 추락했다고요? 네.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그 오금 컨설팅 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으로 전 세계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 6천 명을 조사해서 2014년 세계 웰빙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년 75위에서 117위로 42위나 떨어졌습니다. 갤럽의 웰빙 지수는 인생 목표, 사회관계, 경제 상황, 공동체의 안전, 건강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53위고 나머지 부분들은 96위에서 138위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110위권에는 말리, 그리스, 팔레스타인, 니제르, 보츠와나, 모로코, 기니 등이 올랐고 상위권에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스위스, 칠레 등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10위권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미국이 23위, 독일이 28위, 영국, 프랑스가 44위, 48위 있고 이웃 나라인 일본이 92위, 중국이 127위로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SK CNC와 SK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SK 주식을 6.4%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은 합병 비율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이 SK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한편 SK CNC와 SK는 지난 4월 19일 1대 0.74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SK그룹은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일 합병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인가? 거기 합병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원장은 합병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국민 피해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합병 비율 산정이 법적으로 적합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권자인 국민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반대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것은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합병 비율은 그 양사의 주가가 유일한 근거인데 현재 그 SK CNC와 SK 같은 경우에는 합병 결정 시점이나 합병 비율에서 SK 주주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SK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얘기했고 몇 달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SK 주주들에게 가장 불리한 합병 시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합병은 SK CNC의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K에는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0.04%고 0.1%가 안 되고 SK CNC는 49.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태원 회장 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재벌 대기업 그룹의 절반가량이 조세 회피처의 역외 법인 무려 237개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은 61개 재벌 기업 집단 가운데 33개 재벌 대기업이
조세회피체 237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체 여객법인의 8%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 부담이 15% 이하인 굉장히 그 세금 수준이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 세계 기업이나 부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탈세나 절세에 유리하지만 각국 정부로서는 세금 감소의 주범으로 굉장히 꼽히는 세금 것이죠. 감소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33개 재벌들의 조세회피처 범위를 보면 홍콩이 140개사, 케이만군도가 49사, 파나마 19사, 버진 아일랜드 14사 등 8개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 조세회피처의 여객 법인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그룹들 어디입니까? 예,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으로 69개사입니다. SK그룹 전체 여객법인 284개사의 무려 4분의 1이 조세회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그룹이 38개사였고 삼성그룹이 20개사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CJ그룹이 12개, 이랜드가 10개, 현대중공업그룹이 8개였고요. 한화, 현대, 효성그룹이 7개, LG그룹, 한진그룹, 미래에셋그룹이 각 4개였습니다. SK가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SK그룹은 IMF 때부터 해서 2003년도에 그 그룹 경영권을 뺏길 뻔한 SK글로벌 사태가 있는데 그때 관련해서 뭔가 그룹의 비자금 관련한 그런 자금 이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버린 사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거의 소버린의 경영권을 뺏길 뻔했죠. 네. 그럴수록 자금을 모아서 경영권을 지키고 그래야지 이렇게 빼돌리기 이런 걸 많이 하고 지금 SK에서 제일 높은 사람 최 무슨 회장은 감옥에 들어가 있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감옥에 가 있는 이유가. 예,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계속 그룹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슨 주가 주식 이런 거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가 참 많군요. 네. 자, 대졸자 중에서 재벌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졸 취업자 중에 10명 중 8.5명은 중소기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취업한 대졸자는 보다 나은 직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지만 비정규직인 경우엔 계약 기간이 끝나서 타의에 의한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월과 2010년 2월에 졸업한 대졸 취업자 중에 79%인 30만 5천 명이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대졸 취업자 중에 51%는 중소기업 정규직, 26%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15%만 대기업 정규직이었고 8%가 대기업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취업한 대졸자 중에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첫 직장에서 이직했거나 또는 실직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8%는 2년 후에 다른 일자리로 이동했고 12%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신규 대졸자가 40%에 불과했고요. 특히 정규직의 경우에는 일자리 이동의 이유가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해서 전직하는 경우 34%였고 근로 조건이 나빠서 이동하는 경우 13%, 11%가 보수가 낮아서 이동했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강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장의 휴폐업이나 공고사주의 명의퇴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36%나 되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32%나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8%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17%에 불과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체의 34%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데 2년 후에는 34% 가운데 20% 34%가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고 20%가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대단히 적다 이 말이겠죠. 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헤어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은 했는데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수위도 굉장히 셌고 네. 정치권 전체한테 뭐 훈계? 아니면 뭐 국민들한테 뭐 표로 심판해달라 그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콕 집어서 불만을 턱 하고 왜 이렇게 세게 나왔대요? 글쎄요, 뭐 그동안에 그 정치권 그리고 이 여당 원내 지도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쌓이고 쌓인 감정을 아주 폭발시키듯이 뭐 그렇게 지금 오늘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작심 발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실상 오늘 뭐 새누리당의 한 친박 핵심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이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일처리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진 수준 정도가 아니고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선언한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전체적으로 청와대하고 친박계 핵심들 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거를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들 뭐 분위기 이렇게 조성됐던 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석상 발언을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표출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초강경 대치 불가피한 겁니까 이제 정치권과 청와대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거고 이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야당은 뭐 당연히 이제 청와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좀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1차적인 관심은 이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사실
당초 뭐 그런 발언,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는 있다, 뭐 이런 예상들은 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좀 강도가 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조목조목 비판을 했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여야 간의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다수당의 일방통행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한 번씩 양보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건 이건 뭐 사실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안 처리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뭐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지금 3년 가까이 뭐 안 되고 있고, 내년 총선 때까지도 뭐 안 해낼 거냐, 뭐 이렇게 공박을 한 게 있는데, 이거 두고는 사실 여당에서도 특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굉장히 갑갑해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제대로 근거를 제시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 활성화는커녕 일자리 창출은커녕 이게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야당이 이런 근거가 불분명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노력했고 이 정부가 국회를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왔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것 없이 법안이 입맛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은 좀 그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통법부가 아닌 이상 그런 점에서 보면 한 가지 더 조금 오늘 박 대통령의 얘기 중에 아주 심각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이런 류의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의원들 다 당선시켜 놨더니 돌아온 건 공허함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뭐 배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냐면, 내가 움직여서 니네들이 국회의원 배지 단 거지, 내 덕분에 단 거지, 니네가 잘나서 단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사실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계요 총궐기하라는 얘기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모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게 사실 총통정치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서 단순히 대통령,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당 총재를 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DJ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실질적인 당청 관계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 아니면 배지도 못 달았을 놈들이 말이야, 건방지게 지금 해가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회 전체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특히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하니까 거기다가 입법부 수장이 직접 나서서 이 현직 국무위원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까지 들어서 이 문구 일부를 고쳐서 보낸,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가결시켜서 보낸 법안 아닙니까?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저의 운운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뭐 야당이나 국회의장 실적에서는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의 워딩들을 좀 보면 국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불신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고, 내가 가진 정치관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니네들은 일하지 마, 난 니네들하고 일 같이 못해, 국가 운영 같이 못하겠어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당을 향해서는 니네들 안 되겠어, 내가 당 총재까지 같이 해서 내 마음대로 끌고 갈래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근데 그러면 정의와 국회의장은
거부권 돼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거. 이거 본회의 붙이겠다고 오늘 또 재확인을 했는데. 네네네. 새누리당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막 레이저 광선을 그냥 세트로 빠바박 날렸으니까 더 꼼짝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그래서 의원총회를 지금 2시간, 3시간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요? 예. 예. 지금 의원총회 핵심 주제는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재의결 요구가 그래서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 재의결에 붙일 건지 아니면 그냥 뭉개고 폐기할 건지 뭐 이걸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거 재의결까지 가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뭉개고 가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제 무슨 일이 터질지 예측 자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양 기자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세게 그냥 돌아가면서 작심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대통령 생각대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녹록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의외로 지금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혼났는데도 별로 안 쫄고 있다. 딱 보면 사실 친박계가 뭐 굳이 따지면 친박계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친박계는 사실 이 앞장서서 상황을 좀 끌어가고 또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만한 정치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드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한마디 툭 던져놓고 뒤에서 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장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쉽지 않고 윤상현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대통령 정무특보 직함을 달고 있기도 하고 또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이 지역구이고 김재원 의원은 지금 지역구 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자기 코가 앞장서서 뭔가를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 이 격한 감정들을 쏟아낸 다음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오후 2시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 공지는 아니었고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게 초선 김태흠 의원이 혼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걸로 가름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현숙이라는 비례대표 의원이 또 뭐 개인적으로 입장을 적어서 이제 기자전체 돌린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정도가 공개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가 단데 반면에 이 비주류 쪽 재선 의원들이 오늘 이 점심 시간을 겸해서 잠깐 회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실제 의원들이 김영우 수석 대변인,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김태흠, 이장우 이런 초선 의원들 근데 사실 정치적 무게감이나 떨어지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말고는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반면에 재선의 김영우 의원이나 뭐 김세연 의원 조금 그리고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의원들은 그렇죠.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원내대표까지 흔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하는 그 모임을 가진 건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 붙일 거냐 말 거냐, 본회의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논의하고 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오면 아마 이들 재선 의원들 거기다가 사실 그 청취자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이 재선의 권성동 의원 또 예전에 그 전북
정상회담 예, 뭐 NLL 대화록 관련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발단이 됐었던 예. 정문원 의원 예. 이런 사람들은 나서서 유승민 대표 체제 흔들지 말자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다가 더군다나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갖고 싸우다가는 뭐 사퇴를 하면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처럼 보일 텐데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찍어서 예.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탄압받는 모양새가 이제 공개적으로 되면서 그렇죠. 오히려 유승민 입지는 입지는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 예. 오히려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박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국무회의에서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정략적이다 혹은 감정이 섞여 있다는 해석이 나올 만큼의 발언들을 쏟아낸 건 예.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를 부를 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권 특히 여당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뭐 아주 의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자생력이 있는 정당이 아닌 상황을 감안을 하면 예. 박 대통령이 탈당 카드, 박 대통령 주변에서 탈당 카드에 대한 얘기로 긴장감을 높이고 나면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에 손이 하나 아직은 카드가 하나 더 있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 협박 정치의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나저나 웃자다가 그 저쪽 사투리로 일부 지역 사투리로 웃자다가 이래 됐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는데. 알았어요.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 대통령 잘 뽑으라고 했다고 그 말 오늘 함께 기록을 해둘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경제 어렵다 그러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예. 가뭄하고 경제 얘기는 하지도 않고 말이야 메르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국회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또 정부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청와대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이런 문제로 이 시간과 노력을 소진해야 되는 건지 참 황당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양 기자한테 제가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요거 하나는 도무지 해독이 안 돼서 박근혜 청와대 번역기에 통과시켜봐도 해석이 잘 안 돼서 하나 물어볼게요.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을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이런 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누구를 어떻게 심판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웃지 말고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제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 이 대통령이 당선시켜줬더니 예. 여당 의원들이 집권 여당의 책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예. 제1당으로서의 기득권만 누리고 총선 당선만 생각한다. 예. 대통령은 지금 여당을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상관없으니 이 사람들 내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해달라는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마음에 안 드는 선수들을 심판하란 얘기입니까? 야당을 심판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헷갈려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란 대로 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할 텐데. 뭐 감정이 실려 있으니 전자일 가능성도 좀 있겠죠. 아이고 참 별일 많이 봅니다. 2년 반 정도 만에. 오늘 내일 계속 따끈따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또 새로운 진전된 뉴스로 만나십시다. 예.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게시판 한 2, 3분가량 짧긴 하지만 좀 보고 진짜 인터뷰 넘어가죠. 가뭄과 메르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 수준이 어린아이 공주님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세범님. 아직 정말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절망스럽네요. 라고 히읗 하나만 쓰신 분께서 견해 남기셨습니다. 메르스를 심판해달라는 얘기인가? 누구한테? 우주한테? 라고 KBM3452님. 오늘 굉장히 활발하시네요. 양정대 기자도 한숨 답답함이 깊군요. 우리만큼이나. 이렇게 하모니님이 얘기를 하셨고.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뭘 심판해달라는 거야? 라고 바람이 되어님. 오동팔님은 우중충한 날씨다. 마지막으로 속풀이 짤로 이거 올리고 끝. 그러시면서 했는데 제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차마 한번 봐주시죠.
그 SNL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유명한 건데 몰랐군요. 뭐 Saturday Night Line이라는 미국 프로를 포맷을 차용해서 TVN이라는 거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케이블 방송? 네, 오락 전문 케이블인가요? 꽤 시청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채널 점유율이 거기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프로고 한때는 시사 코너가 있어서 꽤 인기를 끌었는데 CJ의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뒤로는 납작 엎드려서 시사풍자 코너를 다 없애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성인 밋밋한 성인 코미디 뭐 이런 걸로 전락 또는 뭐 성격이 변했다 이런 거였군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MBC에 있던 그 두꺼비처럼 말 뚜억뚜억 재밌게 하던 최일구 앵커를 TVN에서 영입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 그룹의 총수라는 사람이 뭐 좀 못된 일 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는 바람에 전원 엎드려! 뭐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이고, 제가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다른 팟캐스트 듣다가 이제사 출석합니다. 저도 안산 사는데 이강윤 앵커가 하는 북 콘서트에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예, 가급적이면 맞춰서 한번 뵙죠.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청실홍실님, 아이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 자주 드세요. 아마도 눈 수술 후에 눈 관련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그 약의 영향도 있을 테니까 물을 자주 마시세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마시고 있는데 오늘 특히 안 좋습니다. 내일은 꼭 회복해서 마이크 앞에 서겠습니다. 아주 듣기가 괴롭고 힘드신가요? 애는 쓰고 있는데 목은 참 어떻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어서 말이죠. 유승민 대표를 콕 찍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을 받고요. 아무튼 정국은 변수가 좀 더 많아졌고 전운이 한층 짙어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야당은 모든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해놓은 마당이고 야당이 퇴로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과정 다 뻔히 계산했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다 일단 수 읽기를 일단은 끝냈겠죠.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는 아직 진정됐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국면이고 가뭄은 심해지고 있다. 과연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건지 국민들만 걱정이고 태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44분 됐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월간 디펜스 22일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다시 연결했습니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드가 그렇게 요격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북한발 미사일 억제 또는 요격에 뛰어나지 않다, 신통치 않다. 그러면
더더욱이 그렇게 비싼 돈 주면서 더군다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뻔히 감수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글쎄, 저도 그 기사 잘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 내용은 이제 사드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쿼드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저는요 사드의 효용성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방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고도든 저고도든 간에 미사일을 뭔가로 쏘아서 맞추는 것 자체가 그닥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게 사드건 뭐 패트리어트건 또는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SM3라고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또 뭐 미사일이 아니라 공중에서 레이저 그 빔으로 요격한다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이 전체를 다 합쳐서 그 자체가 미사일 방어라는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공한 무기 체계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사드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면 근데 일단 사드라는 것은 고고도 미사일, 그래서 그 ICBM처럼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쏴서 맞추겠다라는 거니까 저고도 미사일은 어차피 주요 요격 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기존의 설명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최소한 70km 고도 이상, 네. 적어도 한 100km에서 150km 상공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알려진 무기 체계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성층권인 바깥의 어떤 외기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적의 미사일이 날라와서 막 하강 단계가 시작될 무렵, 이때가 그 요격하는 타이밍으로 보고. 이렇게 외기권에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미리 요격하자는 것이고, 패트리어트는 이미 대기권으로 다 진입해서 한 4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저고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짝으로 같이 세트로 해서 써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요격에 실패하면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층 방어 미사일을 갖추겠다. 이것이 이제 주한미군 정책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고고도라는 건 이제 외기권에서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그 가벼운 어떤 기만용 탄두하고 실제 무거운 탄두가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진짜 탄두고 뭐가 기만용 탄두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며, 또 탄두가 이렇게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이제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 미사일 몸체에 탄두를 여러 개 다는 기술이 발전 중에 있고, 북한도 그런 것들을 대부분 연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요격 미사일 하나가 그 탄두 하나를 요격해야 되는데 여러 개가 분리됐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노동 미사일로 한반도를 타격한다 그럴 때는 이 발사 각도가 아주 높거든요. 이게 비스듬히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으로 거의 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럴 때 궤적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탄두를 정통으로 맞춰야지 삐뚤로 맞추면은 그러면은 파괴되지 않고 맞은 채로 계속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를 정통으로 때려야지 옆에 주변 머리를 삐뚤로 때리면은 권투 시합에 봐서도 알듯이 쌩쌩하거든요. 그냥 맞은 채로 막 저돌적으로 더돌려오면은 그렇게 툭 치버리면은 서울로 날아올 게 수원으로 간다거나 부산으로 올 거를 서울로 떨어뜨린다거나. 궤도 변경이 초래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를 다 돌파해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고고도건 중고도건 저고도건 간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자체 실효성이 전체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견해를 밝히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미사일 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서로 당하자고 미사일 방어를 하지 말자고 미소가 합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무서워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핵전쟁을 못한다 해가지고 서로 큰 데미지를 입을 거니까 아예 저기 하자. 아예 그냥 방어무기 갖지 마자.
예, 이렇게 냉전 시대인데 그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 했었던 분은 그런 미사일 방어망을 금지한 72년도에 미소간 체결한 미사일 방어 금지 조약이 냉전 시대 평화의 초석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그러면은 개발하게 그냥 놔두고 멍하니 앉아서 두들겨 맞자 이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방어라는 것은 공격보다도 엄청난 새로운 기술과 그렇죠. 막대한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북한의 미사일 그 자체를 쓸모 없게 만들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요격 능력의 정확도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데, 네. 이거 만든 데가 록히드 마틴인가 그렇죠? 록히드 마틴 맞습니다. 예. 거기서 막 우리한테 사절단도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사라고 하고 이거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그런 식으로 팔아먹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패트리어트는 있으나 마나 더 좋은 거 있어야 된다고 해서 또 새로운 게 나온 건데. 예. 그러면 뭐 사드 배치하고 나면은 또 이걸로 다 해결된답니까? 이제는 잠수함으로 싣고 뒤통수에서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SLBM인가 뭐 그거. 예, 근데 조선일보 기사 보십시오. 이젠 사드도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쏘면. 그러면은 껌껌이 한 건마다 무기 체계 다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2조 원에 달하는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2조 원에 달하는 그 무기 체계 투입해서 북한에 1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 잡자고. 네. 이런 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국가 안보라는 것이 뭐 이제는 논리적인 어떤 그 체계를 완전히 붕괴해 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드 체계의 요격 능력의 부실함을 이유로 미국에다가 강력하게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네.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째, 미국에 우리 땅에 사드 배치하겠다. 적극적으로 배치할 테니 갖다 놔라. 이 말 할 수 있느냐?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하고 꽉 끼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보수 논리의 어떤 그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냐면 저 그건 못한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은 사드 우리 관심 없다. 이제 이따위 얘기 꺼내지도 마라. 이 얘기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이것도.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불량품인 줄 알면서도 그 비싸게 사야 하는 이른바 호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 살 거라고 봐요, 저는. 안 살 거다? 예,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안 사는 게 아니라 우선 사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미국이 팔아 우리한테 팔려는 거 포기할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은 한미를 이렇게 미사일 방어망으로 묶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사드는 다분히 어떤 하나의 깃발이자 캠페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사드 미사일이 추가 생산이 되는지, 추가 포대가 배치가 되는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냐 마냐 얘기 꺼내기도 전에 우선 자기네들 미사일 부대 창설도 지금 불명확한데 네. 우리한테 곧바로 미사일 구매 압력이 단기간 내에 오리라고는 전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2009년도에 당시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사드는 실패한 무기 체계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도 말했군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군산복합체에서 이 MD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사드의 기술적 진보가 있다. 뭐 기술적 진보가 뭔지는 내용도 안 밝히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추가 생산 쪽에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게 아직까지 지상 발사 미사일을 대상으로 요격 실험을 못 해봤고, 네. 단지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모조 실험만 9번을 한 매우 불안전한 무기 체계인데. 이거를 미군이 바로 추가 생산해서 배치할 수 있는 형편이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곧바로 이걸 압력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건 한국 국민들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공포에 적게 만들면서 마치 미국은 해결사라는 하나의 협박 수단이지. 네.
이걸 갖다가 금방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모르는 청취자분도 계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그 발언까지 함께 인용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 장관이 말하기를 국방당국이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필요하면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또 이 문제가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어요.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사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갈 것으로 김 편집장께서는 예측하십니까? 윤병세 장관 말은 우리가 잘 새겨들을 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 내 사드의 효용성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내심 상처를 입었어요. 아하. 아니 동맹국 무기면 절대적으로 믿어줘야지. 이게 얼마를 투입해서 개발한 무기인데 그렇지. 한국에서는 무슨 고물덩어리처럼 얘기하는 거, 또 사드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하는 것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심기를 달래려는 어떤 외교적 발언의 요인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얘기하면은 협의는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게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배치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지금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주변국 관리라는 외교적 발언으로 이걸 봐야지. 이걸 실제 배치하는 검토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불섭해 진짜 뛰어드는 형국이 될 겁니다. 이건 아마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도 결심 못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드가 우리 생각보다 또는 홍보해댄 것보다는 허점이 많다. 그 점은 명백히 인식을 해두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살펴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0분이 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좀 더 새로운 뉴스, 알찬 뉴스 그리고 씩씩한 진행으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